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종백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엔 다스가 있는 경주에 직접 내려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엔 다스 임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수시로 다스 자금을 가져갔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상은 회장이 언급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김 씨를 어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보도한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오늘 대검 반부패부가 직접 지휘하는 전담 수사팀도 꾸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다스 횡령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에 별도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지낸 시기에 다스가 급성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0년 만에 재수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자가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모두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매달 초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을 만나 잡지에 돈봉투를 끼워 배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관행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이 우파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69억여 원을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주문하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받다 영장심사 하루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2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선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 대표의 경우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녹취록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성완종 리스트엔 8명이 올라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게 됐습니다. 당 장악력도 키우고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지만 홍준표 당을 만든다는 당내 반발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탈락한 유여해 최고위원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당 서열 지금 몇인지 알아요? 믿겨요. 해당자는 안 돼요. 왜 손을 치고 그래?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요.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특위가 홍 대표 사람 일색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무죄 확정 판결로 홍 대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체제 개편에 반발하며 혼란에 거듭하는 당내 상황이 큰 산으로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근데 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좀 실망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가 단죄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비했을 때도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 이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역사에는 항상 반전이 있다라고 보면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는 것이 어쩌면 가장 망해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무죄인 것은 역사적 순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반대로는 홍준표가 당대표를 계속 맡음으로써 자유한국당 부류는 소멸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실망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그 당을 끌어갈 때 어떤 확장성도 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궤변인가 알지만 홍준표가 무죄가 난 것은 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홍준표 씨가 만약에 당대표직을 잃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홍준표보다 좋은 사람이 올라가서 자유한국당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홍준표가 없어져도 그 자리는 누군가 채웁니다. 그러면 홍준표만큼 지지율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인사가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홍준표가 살아났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예. 홍준표 무죄 확정인데 당분간 기세 등등할 거를 보는 게 좀 거슬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건 개혁과 적폐청산 계속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박수. 들을 때마다 웃겨요. 이상하게.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기 걸리셨네요, 보니까. 예, 코감기,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코감기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이 건강도 못 챙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네요. 아, 그러네. 논리를 만들기 나름이네. 아, 참. 광준하 씨는 어떻습니까? 눈도 좀 날리고요. 네. 쌀쌀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6번째 시간이고요. 상추튀김이 있다면서요. 제가 지난번 5번째, 4번째 상추튀김이 없다라고 했더니요. 사라졌다 했더니 청취자가 우리 세가를 잘 들었던 청취자가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왔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12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방송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양림동 앞에도 있고 아무튼 상무지구에도 있고 1박 2일에 출연했던 그런 상추튀김도 있고 막 그런데요. 잘 뗀다고. 저도 상추튀김을 안 먹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제가 알기에 서울에도 있어요. 아무튼 네. 상추튀김은 광주의 명물인데 상추튀김이 없을 수 없다. 네. 네. 상추에 튀김을 싸서 양념장과 함께 먹는 바로 굉장히 독특한 음식이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순대를 먹는데 보통 우리는 순대는 소금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역은 순대를 된장 찍어 먹는 것도 있어요. 고추장은 아는데요. 고추장 같은. 실제로 먹어보니 엄청 맛있다는 사람들이. 근데 회 있잖아요. 바닷가 네. 회는 사실은 그 아사비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그러는데 된장에다 회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된장에다가요? 네. 마늘 좀 다져놓고 네. 다음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마늘은 다진 것보다 통마늘 또는 반틈으로 자른 마늘이 더 맛있죠. 칼로 자르기보다 마늘은 툭 입으로 깨먹은 반틈짜리 마늘. 네. 자, 오늘 그러면 의원님과 함께 정치 이슈 이런 거 말고 네. 회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 회는 좀 두껍게 썰어야 되고요. 네. 상추보다 깻잎을 뒷면으로 해서 듬뿍 싸야지 맛있습니다. 회는. 저는 회가 얇게 썰어야 맛있던데요. 그래요? 원래 회는 씹히는 맛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싸서 얇게 썬 거지 듬뿍듬뿍 썬 게 맛있습니다. 그럼 고향에는 주로 어떤 회? 아까 전에 말을 안 하고 말고. 우리는 이제 돔. 돔이 우리 금산 바닷가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돔 낚시가 많고요. 우리 쪽은 아무튼 돔 낚시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런 데서는 많이 와요, 낚시꾼들이. 혹시 직접 회 칠 줄 아세요? 저는 그거 안 돼요. 회 친다, 그러고 뜬다 그런데요. 네. 회 뜨는 것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제가 회를 뜨면 고기 예를 들면 한 마리가
한 접시 나올 것이 4분의 1접시도 안 나오고 살과 껍질이 다 같이 어디로 가버리는. 아까 말씀하신 돔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렇게 가운데에 칼집을 쫙 넣어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뼈와 그 가운데를 딱 잘라낸 다음에 껍질을 탁탁탁 해가지고 쭉 당기는 힘이 너무 세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벗겨가지고 딱 살만 딱 얹은 상태에서 습기를 제거한 다음에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회를 뜰 때는 물기 없이 회를 떼야 되거든요. 마른 상태로. 근데 요즘에 이제 횟집 가보면요. 그냥 회를 쫙 껍질을 벗기고 안에 내장을 골라내고 나서 썰어서 물에다가 씻어서 그리고 물을 한번 물기를 빼서 접시에 담아주는데 이러면 회 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회를 뜰 때는 절대 물기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를 고기를 깨끗이 손질하고 나서 그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상태에서 회를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회가 뭐세요? 우린 농어회 같은 거 좋아하죠. 농어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마차님은 어떤 회 좋아해요? 저는 회는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서민들이 먹기 가장 만만한 거는 광어, 놀래미 이런 정도가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광어를 제일 광어도 근데 자연산은 비싸요. 예, 보통 우리가 먹는 건 다 양식산이니까 한 접시에 한 3만 원꼴로 이렇게 먹지 실제로 자연산은 한 10만 원씩 한 접시에 먹습니다. 혹시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셨죠? 많이 가죠.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어물 코너에 제 대학 후배가 고흥수산 아니에요 혹시? 고흥수산 아니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회를 골라다가 그 옆에 장소에서 돈 약간 주면서 거기서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죠. 여기도 바로 옆이기도 하고. 네. 정치인들이요 대선 같은 거 할 때 뭐 가장 먼저 출발하는 선거운동이 시작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저는 선거운동하러 안 가고 먹으러 갔어요. 노량진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수산시장 잘 안 간대요. 실제로 예전엔 바가지가 너무 심했어요. 명소라고 가는데 사실 동네 횟집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스키다시네 뭐 이런 것들도 맛 잘 주고 이렇게 오히려 싸게 주는데 관광 명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비싸게 받는다고. 예, 노량진 같은 데 가면 이제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게도 한 마리 이렇게 골라 삶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종을 골라서 삶아서 먹기 때문에 회를 떠서 먹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오늘 회 이야기만 계속했으면 맛있겠네요. 자, 혹시 초밥은 좋아하십니까? 별로 초밥은 아닙니다. 안 넘어가시네. 아이, 지난주 사이날 이야기 하면서 게시판에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맑은 샘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강기정 의원님 편 완전 내가 알아듣는 이야기만 나오네. 꽝 잡을 때 사이나 이거 청산깔이에요. 무등시장, 말바오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고향 떠난 지 23년 그립다. 아, 진짜로. 이거는 정말 그쪽 분들의 정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많이 아는 말들이죠. 싸이나 꽁 잡는데. 예. 제가 좀 그래요. 나이에 비해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게 같은 시대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에는 TV가 없었어요. 전기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이미 각각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었을 정도니까 어떤 그 발전의 지체랄까 차이가 엄청났던. 그렇죠. 우리 금산도 섬이었는데 김일 선수 때문에 전기가 빨리 들어왔어요. 어느 날 김일 레슬링 선수가 아마 그때 박정희 시대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불렀더랍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뭐 체육관을 지어주세요.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김일 선수가 우리 고향에 전기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섬인데도 불구하고 소록도를 거쳐간 섬인데 철탑을 세워서 전기가 빨리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금산면 섬이 전기가 빨리 들어왔고 그 덕에 겨울철에 김발 맞고 김 뜯어다가 저녁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아,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뭐 김일 선수하고 고향이 같으신 거예요? 김일 선수하고 저하고는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고향이. 그 집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김일 레슬링 선수 기념관을 짓는데 저도 돈을 물론 제 돈 아니고 국가 돈입니다만은 같이 얹히고 기념관 짓고 그런데 기념관을 잘 지어놨어요. 그때 볼라빈이었던가 태풍이 와서 아마 좀 부실 시공을 했는가 태풍이 불어서 홀라당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부 지원 받아서 짓기도 하고 지금 공금산의 명물 중에 하나가 돼 있죠. 레슬링 김일
선수 기념관. 네. 프로레슬링 동양 KB급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는 세계 챔피언인 미국의 마크 루인 선수에게 도전했습니다. 마크 루인은 그의 특기인 슬리퍼 홀트로 김일 선수의 얼굴과 몸을 트여 먼저 1승을 차지했으나 김일 선수는 이에 못지않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김 선수는 드디어 앞니마로 루인을 공격, 결승포를 빼앗아 2대1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김일 선수 하면 또 저희 어렸을 때 완전 우상이었잖아요.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는 날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는 집에 다 몰려가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그만 TV예요. 지금 녹음실에 있는 저런 정도 TV는 거의 뭐 초대형이지. 예. 뭐 한 12인치 정도 되는 그 텔레비전을 놓고 A4 한 장 네. 크기죠. 네. 한 장. 놓고 김일 선수가 막 박치기하고 막 이럴 때 환호하다가 그 생각이라고요. 김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오죽했으면 시골에 그 레슬링 경기장처럼 링을 만들어 놓고요. 박치기 흉내내고 낙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도 큰 동네가 아닌데 베트남에 다녀온 동네 형님이 베트남에서 하나 TV를 가져왔어요. 그 A4 용지 하나 정도 크기인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죠. 뭐 레슬링 할 때도 당연히 모이고 참 그때는 그렇죠. TV 하나가 대단한 힘이었죠. 겨울에 고구마 좀 이렇게 쪄오고 다 둘러 앉아서 홍시 뭐 이런 거. 네. 야, 그립습니다.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사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TV 있는 집 주인들은 자야 되는데 끝끝내 재밌는 거 본다고 앉아서 수사반장이니 뭐.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였고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얘기만 하면 또 댓글 달려요. 야, 정치 이야기 빨리 안 할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29명이 사망하고요. 2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대형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사고는 당연히 나면 안 돼요. 어떤 기사들은 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을 뭐 늦게 했다, 골든타임 놓쳤다 등등등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소방관 119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부러 늦장 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건물 구조가 타고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그런 건데 이제 전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한테. 일단 지금 그 화재가 이렇게 대형 화재로 참사로 번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건물의 특별한 구조도 있고. 그 서울시청 신청사 같은 데 보면 베란다 없잖아요. 유리로만 쫙 돼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대피할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외관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라는 거예요. 드라이비트. 그 드라이비트라는 게 빨리 마른다 이런 의미인데 벽에다가 스티로폼을 두껍게 붙여가지고 방안 이런 효과를 주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같은 걸 또 바른답니다. 겉에서 보기엔 콘크리트 같지만 눌러보면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구조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많이 꾸민대요. 그게 이제 여름에 더위나 겨울에 추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불이 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거. 불 잘 붙기도 하지만 유독가스가 엄청 발생하거든요. 결국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건이 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고 있다는데 참 많이 슬프다 이런 페이스북도 하나 올렸는데요. 이 드라이비트 즉 가연성 배려를 건축물에 쓸 거냐 말 거냐인데 사실은 2015년 의정부에서 사고가 한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망자는 4명인데 한 100여 명이 그 다치거나 이랬던 사고인데 이 사고 이후에 이 드라이비트와 같은 이런 가연성은 쓰지 마라. 불연성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청주가 아니라 제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쓰게 됐는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증축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든 그래서 지금 드라이비트라는 이 가연성 제품을 쓴 이유가 이제 결국은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또 싸면서 단열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건데 결국 돈을 절감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계속. 제가요 이 녹음실 만들 때 벽에 붙인 요 방음제 있잖아요. 이거 살 때 가장 중점 뒀던 게 불이 안 타는 걸로 고르는 거였어요. 불을 붙여도 이건 불을 안 탑니다. 이게 방음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붙였어요. 누가 공사해 준 게 아니고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재 같은 게 나면 불이 붙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이제 노래방은 지하로 한참 내려가서 뭐 2층도 있습니다만 내려가서 또 안으로 들어가서 밀폐된 어떤 공간인데 만약 때로는 거기에 막 석유 난로도 틀고 그러던데 어떨 때 보면
정말 그런 데서 입구에서 불이 나게 되면 아마 순식간에 그 유독가스 아닙니까 이것이. 네. 예. 불이 나면은 불에 타서 죽는 경우보다 실제로 질식해 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불에 직접 뭐 사망이 아니었죠. 가스였죠. 유독가스. 예.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드라이 비트 말고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설왕설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빌라 형태의 집인데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기둥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건물들이 그 1층에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소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게 1층에서 차가 불이 난다든지 해서 불이 나면 이게 삽시간에 다른 쪽으로 옮겨붙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원룸 구조가 대부분 이 필로티 주차장 방식의 집 구조인데요. 문제는 어떻든 지금 이제 안전의 문제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낚싯배 사건도 있었고 또 어제 그런 참사도 있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것은 특정 건축물, 소방관, 구조대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구조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 구조 도로를 막고 있는 그 시민의식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물질 돈 중심의 사회에서 안전과 생명 존중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슬퍼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외관도 아니고요. 이번에 그 건물 원래 모습 보니까 소방차 사다리 받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베란다 구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 불나면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게 통으로 유리로 돼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게 또 직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막 외관을 위해서 비스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구조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결국엔 사람의 인명이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가 날 확률이 0.1%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설계와 구조와 등등의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불시에 사고가 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불 안 날 거라는 걸 전제로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민의식, 민주주의 의식은 제도와 연결되고 제도로 구체화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잠시 머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물론 이제 시간 예고제를 통해서 정류장에서 버스 오는 시간, 열차 오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광주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가 막 달려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바빠요. 막 문 열고 막 승객 앉기도 전에 달려야 되고. 근데 독일의 경우는 빨리 달려봤자 다음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로 안정된, 제도로 정착된 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결국 제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연성 재료를 쓰지 않아야 된다, 2015년 이후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떻든 편법으로 쓰이거나, 이것이 또, 쓰다가, 걸렸을 때 별로 처벌도 약하고, 그냥 벌금, 주의 경고 맞고 벌금 약간 내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래,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시스템화되고 잘 좀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형 크레인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그 원리로 들어가 봤더니 범인이 이명박이었어요. 네. 돈 버는 목적으로 안전성은 무시하고 무슨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방식.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명박 당선부터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반영돼 있던 거고요. 돈 잘 벌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성에 심각한 것들이 물론 다 이명박 책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상징으로 나타난 인물이 이명박이라고 보면 실제 정말 적폐청산 중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히틀러를 세웠던 독일 국민들이 2차 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켜서 그 연합군이 독일을 막 폭격하니까 독일의 많은 국민들, 특히 부녀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 독일 국민들이, 그래,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히틀러 잘못 뽑아서 치른 죄값이야.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반성을 토대로 독일의 민주주의, 독일의 교육제도, 독일의 정치를 정말 튼튼히 만드는데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튼튼히 만드는 데 노력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즉 독일의 민주주의나 독일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것은 2차 대전 히틀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국민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처럼 우리도 박근혜 최순실의 탄핵을 한 건 역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한 건데, 그 탄핵될 때 누구도 내가 참 박근혜를 찍어서 잘못됐다라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걸 다짐하고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미국 안전인증마크 회사를 꽤 오래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도 있지만 섬유, 방염 섬유까지 그거를 다 테스트를 받는데 그 테스트 비용이 꽤 비싸요. 엄청 비싸요. 수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수입 들어오는 물품에까지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 회사를 다니던 당시에 이런 화재라던가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있던 빌딩이 33층이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무조건 계단으로 3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 다음에 모이는 장소는 회사가 역삼역이었는데 선릉역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으로 딱 지정이 돼 있었어요. 무슨 부서는 어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불연성 외장재가 법으로 정해진 게 2010년 12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늦게 이거에 법으로 정해졌었나. 왜냐면 이 훨씬 이전에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불연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미 하고 나간 상태였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다라고 묻기 전에 아무튼 다양하게 특히 시민들의 이 안전의식. 문재인 정부의 의미랄까 가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것들 중에 뭔가 불합리하고 매우 중요한 것들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부도 욕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다 국민의 책임이라고 치더라도 비슷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 또는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나가서 바뀌는 게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나중에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들, 보완해야 될 시스템 이런 것들은 차츰 고쳐나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교훈 얻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방 구조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결과와 대응 현황, 그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 인명피해 최소화 등 후속 대책에 만전에 기할 것을 지시하고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관련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빈소가 마련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위로했습니다. 대다수 유가족들은 사우나 통유리를 깨지 않아서 희생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그리고 사고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전 당원 투표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당원의 뜻 받들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 야합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나쁜 투표는 거부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오세훈이 되지 않으려면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1년 오세훈 무상급식 찬반 투표, 그건 주민투표법 조항에 의해서 3분의 1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게 찍으면 오세훈이 아이들 밥그릇 뺏는 무상급식 반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의총에 제안합니다. 이 투표 무산시켜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도가, 가는 방향이 틀린 도가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이게 그 점수 안 나오는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까?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 좋아 죽는
다른 정당과 통합하십시오.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것은 반역사적인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의 적폐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적폐연대에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요, 전두환 헌법도 국민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그걸 성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의원님 지역구랑도 연관이 있고요. 네. 문득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강기정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강기정 의원님은 사실은 국민의당 따라갔으면 지금 현역 의원이실 거거든요. 우리 새가 나라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론 저는 알아요. 왜 안 따라가셨는지 대충은 아는데 따라갔으면 참 현역 의원으로 지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인간지사 세용지마라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정반대 경우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일단 왜 안 따라가셨습니까? 그때는 동네 우리 저를 진짜 좋아하신 어르신들이 엄청 강원 정치하려면 탈당을 해야 되네. 그거이 사는 길이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가까이 있지 말소. 제가 의정보고서를 그때 이제 경로당 이런 데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의정보고서 뒷표지에가 이제 제가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현미 비서실장도 했고요.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나란히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정보고서에. 그러면 그 전까지 저를 좋아했던 어떤 그 어르신이 제 의정보고서를 딱 보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찍는 사진을 보면서 휙 던져버려요, 저한테. 야, 저도 정치를 12년 동안 하면서 그때 참 당혹함이라는 것이 그런 만큼 그냥 묻지마 싫어요. 묻지마 싫어. 친노, 친문, 당시에 문재인 대표 무조건 싫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당시 하고 있었고, 만약 다음 선거에 설령 나가서 심판을 받더라도 나를 당선시켜준 그 당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이런 생각이, 저는 당 중심의 생각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때 지도부가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네. 최재성 총무본부장. 최재성 총무본부장. 네. 지금 사무총장이고. 네. 다음에 강기정 정책위 의장. 네. 또 누가 계셨을까요? 지도부가? 김현미 비서실장. 네. 최고위원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미 비서실장이고, 지금 이제 홍종학 지금 장관이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이고, 우리 홍종학 장관이 당시에 저랑 함께 지금 문재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어떤 이미지라 이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당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친한 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다 10여 년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형님 동생하고 살았던 사이였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의 내홍이라고 하는 것이 극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철수는 호남 중진들 거치 결정에 다른 말로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그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극심한 반대고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전당원 투표는 33.3%가 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봤을 때 네. 분당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일단은 현재로.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 전에 요즘 제가 어제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당대표는 참 좋겠다. 왜요? 맨날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동안 우리 민주당에 나가라, 쪼개라, 물러나라 이걸 입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다 가 있으니 좋겠다. 당대표 하기 참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물러가라. 그냥 그런 DNA가 있는 분들이 지금 밖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국민의당은 반드시 쪼개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사고랑 비교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애견된 참사에 가깝잖아요. 네.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합 집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나갈 땐 좋았는데 아래 바닥에 머무르게 되니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사실은 통합을 향해서 가지만은 사실은 쪼개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이 쪼개질 건지 안 쪼개질 건지를 안 쪼개질 유일한 길은 33.3%를 넘지 못할 때. 근데 과거에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를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17%, 한 번은 24% 이래가지고 33.3%를 못 넘었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보면 통합론을 추진한 안철수 쪽은 대표 쪽은 33.3%를 넘기기 위해서 차떼기를 할 거고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할 것이고 물론 이것이 온라인 투표고 ARS 투표이기 때문에 차벽이라든가 차떼기가 불가능합니다만 어떻든 상징적으로 차떼기와 차벽 설치에 총력 동원해서 33.3이라는 걸 넘기거나 저지하거나 이런 31일까지죠. 29일, 30일까지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정당들 역사에 강목 등장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구태가 지연될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호남권이든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결국 만약에 분당을 했을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홍준표 대 유여의 막말 진흙탕 싸움하고 안철수와 반안철수의 이 당권 투쟁 이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왜 저렇게 조용하지?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나? 왜 안 싸우지? 여당의 위험. 이제 이런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인데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호남의 지역위원장들과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합되면 이제 일부든 전체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통합되면 또다시 우리는 그러면 저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또 배제되면서 우리 선거에 나갈 기회도 잃은 것 아니야? 이런 우려와 지금 이런 거 엄청나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당 관계자들 지도부들 쭉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듣고 있고 그러는데요. 호남에서 정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오라나싱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통합이 되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또 내년에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지방자치 출마자들, 이들이 또 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다. 현역들한테 지역위원장을 넘겨준다. 이런 위기감을 호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면 모를까 있었던 걸 다시 재정리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문제면 온도 한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마하고 싶으나 출마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이긴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살콩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이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안 갔으니까 희생을 어떻게 당연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개문발차 형태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가 일당이 만약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안철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합쳐야 되는가?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엄청난 고민과 불안감이 호남에 정치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당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이제 당내에서 극심한 어떤 내용 상태로 갈 텐데 문제는 지금 호남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딱 벽이 생기는 순간에 하는 모든 말들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돕자. 자기들 지역구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여론이 자꾸 왜 니들은 반대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올 때 느끼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봐서 합당 형태라기보다는 호남이나 이런 분들이 분당을 한 뒤에 원내 교섭단체 정도로 이렇게 머물면서 개혁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사실은 대표가 당을 저렇게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개혁연대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된다. 우리 개혁입법이라든가 개헌의 문제라든가 이런 개헌의 이슈와 개혁입법을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등 또 자유한국당에 개별적으로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200석을 만들어서 어떻게 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할 거냐. 또 지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이런 개혁연대로 나가주는데 머리를 싸매고 골몰해야 되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대권욕이라든가 또 아주 작은 내년 지방선거 욕심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민주당과 함께 또 바른당의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개혁연대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막 달려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저 홍준표와 윤여의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한테로 그대로 민심이 됐든 국회 내의 어떤 의석이 됐든 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지금 안철수 우리 대표가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잘한다도 있을 거고 잘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저는 한번 봅니다. 하나는 안철수인데요. 개혁 돕자. 우리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개혁 돕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합쳐주는 쪽으로 계속 국민의당의 활동들이 그렇게 갔다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유효회와 홍준표의 싸움에서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근데 홍준표가 유효회를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라는 게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에게 빚을 안기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빚이 있어 할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유효회 입장에서요. 좋다. 홍준표의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나 당협위원장 안 되는 거 개의치 않겠다. 돕겠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저는 유효회가 영웅되고 홍준표는 정말 속 좁은 이런 상태가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의원님이시잖아요. 강기정, 정청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결인 거야. 반대의 결인데 열심히 지역구를 다녀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켜. 그러면은 유해 같으니까 이제 막 오늘 보니까 인형 들고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 해요. 약간 좀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꾹 참잖아요. 당을 위해서 이게 10몇 년씩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국회의원 하지 마라고 당이 자르면은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이쪽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대단하신 건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도대체 청개구리처럼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개혁을 도우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갑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하고 했으면 정말 박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2014년 전에 그러니까 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응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이 불합리한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개헌의 문제 또는 선거법 개혁 전국 추진본부, 투쟁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당시에 그런 국민적 요구인 선거법이나 이 정치개혁이나 개헌의 문제를 뒤로 하고 바로 당을 만들어서 그 지방선거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방선거 대응하다 안 되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3월 1일 날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망가지게 됐는데 어떻든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너무 정치를 애처럼 해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 못 느끼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일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반전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민심은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거고. 그것도 있고 역시. 저는 늘 잘 쓰는 말로 역시 백마 타고 온 지도자는 없다. 갑자기 짠 나타난 지도자 없다. 고건이 그랬고 반기문이 그랬고 안철수가 그랬고 결국은 당에서 준비하고 커온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가 나라된다에서 지금 고정 출연하시는 정치인분들 보면은 열심히 뛰시고도 뭔가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분들 알아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최근에 강기정 의원님 지역구랑도 연관이 있는데. 망월동묘요? 네. 5.18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 못하게 했던 바로 박승춘이고요. 박승춘은 박근혜 정권 때도 요소에서 바로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최장수 국가기관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강기정 의원님하고 연관이더라고요. 이미 2013년에 박승춘의 그 대선 개입 증거 발견했다는 부분에서 추적 조사 같은 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말 13년 거쳐오면서 대선 이후에 크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DVD를 돌리고 교육시키고 안보 교육을 빙자해서 우리 정부를,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간접 개입의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돈 또는 자료를 제공해 동영상 교재 등을 만들고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일명 국바렵이라고 하죠.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재향군인회, 성호회 등의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련 동영상과 교재로 예비군, 초중등학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입니다. 이 국바렵은 초대 회장이 박승춘 전 처장으로 박승춘 처장이 만든 단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0년 1월 국바렵을 설립을 했고 청산시까지 자체 예산 63억 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거의 모든 재반 경비를 지원한 국정원 외곽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긴 한데 불법 선거의 두 축 중에 어쩌면 또 다른 한 축의 핵심이 박승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국바렵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바렵을 만든 사람도 국정원이고 돈 된 사람도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 국바렵이라는 이상한 단체, 사이비 단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DVD도 만듭니다. DVD는 주로 우리 김대중 정부의 핵볕 정책, 우리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사람을 좌경,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예비군 강연,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연, 테이블 만들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교수들을 동원해서 특강을 하면서 초, 중, 고, 일반인, 예비군들 수도 없이 했던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박승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하여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제가 박승춘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기부 금품의 모집, 취득, 배포에 대한 법률 위반, 이걸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부터 2년 뒤 2015년 12월에 남부지검은 수사 하나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요. 지난 검찰이 못한 수사를 지금의 검찰은 꼭 해달라. 자칫 이 검찰들은요, 같은 한 통속이어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서 지난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때로는 그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검찰에서 못한 일을 지금의 검찰에서는 꼭 해다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1년에 박승춘이 보훈처장이 되고 나서 2016년까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됩니까? 예. 취임식을 하고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보훈처가 이제 우리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승춘, 이제 MB정부 내내 박승춘하고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 또 이 보훈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박승춘 이제 물러나겠구나. 그래 복도에서 이렇게 오길래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처장님 인제서야 물러날 준비하시고 오십니까? 인사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에 앉았길래 제가 받은 선물, 그때 누가 동료원이 준 선물이 있었어요. 부채인데 부채를 제가 주면서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반성하시고 잘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면이 그때 사진 다 찍혔어요. 아, 이거 참 마음 여리신 분. 아, 그래서 떠난 줄 알았더니 그로부터 4년 내내 보훈처장을 한 거예요. 사실 웬만한 자리는 대부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국정원의 미션을 수행을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장관도 작은 장관, 처장이 안 바꿨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장기 국가기관장이었는데 7년 정도? 2011년부터 16년까지니까 횟수로는 7년이죠. 안 바뀐 이유가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정원의 말을 잘 들으니까도 있겠지만 뭔가 아까 이 범죄성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은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가 된 거죠. 지금 아마 MB도 박근혜 그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를 조사를 못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예. 그 자문위원회의 개최일지, 안건, 이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요청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를 좀 같이 논의해서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걸 검토를 하세요. 하시죠. 안보교육 교재 내용이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의 DVD 협찬처를 밝힐 수 없다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교재 보훈처가 만든 건 맞습니까? 보훈처가 용역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예. 보훈처가 한 건 맞죠? 예, 뭐 용역을 해서 만든 거니까. 예. 이 호국가 보훈 교재 보훈처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용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호국가 보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 야당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몰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 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보훈처 입장이다. 맞습니까? 그거는 보훈처 입장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일련의 안보 교육이 보훈처장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고 진두지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작년 7월 가락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 포럼 조창 강연회에서 나라사랑 교육 전반을 처장이 직접 PT를 해가면서 합니다. 여기에는 이충군이라고 호국 보훈 이걸 실질적으로 집필했고 국발협 강의를 주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협찬받았느냐? 정수장학회가 아닙니까? 깁니까? 정수장학회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국정원 예산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디테일로 말하자면 한 2시간 걸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범죄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2시간이 아니라요. 저는 6년 동안 이 박승춘과 니물리안 행진곡을 비롯해서 이런 대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문제 등등과 함께 박승춘과 싸우기도 했지만 검찰하고 주로 싸웠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매우 미워요. 국가기관이 망가지는 데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못한 부분이 훨씬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조선일보가 한 말이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정치보복이다라는 그런 식의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위법성이 없어서 니들이 보기엔 정치보복이면 이 정부도 똑같이 해. 똑같이 하더라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이중잣대를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치보복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몰아간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그것이 무슨 제도의 잘못이지 그것이 뇌물이나 범죄냐.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박승춘의 그런 모든 행위도 관행이고 약간의 제도를 잘못 운영한 사람 정도, 이쁘게 봐줘야 될 정도, 그런 사람을 이쁘게 봐줘야 할 사람 정도, 약간의 잘못이 있으나 이쁘게 봐줘야 할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정치보복이다. 이런 논리인데 참 아전인수죠,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DB 동영상도 보면은 성우회에서 만든 동영상과 보훈처가 만든 동영상이 사실은 다 일치하는, 서로 간에 그냥 짬짬이가 돼서 보훈처는 예비군하고 상관이 사실 없어요. 국방부의 관할인 거잖아, 예비군 훈련은. 근데 이게 보훈처하고 국방부하고 또 성우회라고 하는 게 전역한 별들의 모임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만든 산하 단체 중에 국제전략연구원이 만든
예비군 교육자 이런 것들이 국방부와 보훈처가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2012년에만요 예비군 안보교육 숫자를 보니까 동원훈련, 일반훈련 해가지고 총 170만 명 정도가 그 DVD를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그때가 대선 12월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던 대선안이 있었습니까? 2012년 12월에 대선인데 1월 달에 DVD 동영상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은 우리를 민주당을 비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김대중 햇볕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요. 제가 이 국정감사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난지 모르겠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단지 DVD 만들어진 걸 협찬받았다. 계속 그런 거예요. 배째라 박성춘. 협찬받아 누가 죽어가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제가 김태촌 지금 고인이 돼버렸습니다만 김태촌과 원주교도소에 같이 이렇게 그 수감생활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원주교도소에서 이제 김태촌과 그 조직들이 불법을 해요. 막 담배를 소지하고 현금을 또 교도소 안에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 교도관 보안과 계장이 이제 그 방을 덮쳐서 증거를 압수를 합니다. 야, 이 담배와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요. 그 김태촌과 그 조직원들이 새가 아까 운동가인데 새가 물고 가다 툭 떨쳐버립니다. 저기 교도소 담벼락 저 밖에서 돌멩이에 묶어서 담배가 휙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날라옵니다. 이렇게 발언한 그런 조폭들의 발언보다도 더 조폭들은 좀 위트나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 박승춘은 아니 누가 협찬을 했습니다. 그럼 협찬기관이 누구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국정원이라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안보교육에서요 강사들이 보니까 국발협이 38%, 그 출신이 자유총연맹이 11%, 제한군인의 2%, 나사본이 1%, 성우회 등인데 여기 지금 나간 강사비만 해도요 한 13억 정도 강사비로만 나갔더라고요. 그들은 2012년도에 이미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열심히. 그렇죠. 170만 명이 이걸 봤다면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가 200만이 듣네, 뭐 400만이 듣네, 뭐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는데 그에 맞먹는 일종의 또 다른 의미에서 스피커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거 불법이란 말 못하겠네. 아무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는 나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박성춘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우리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국정원이 돈 대고 지휘하고 박성춘은 거기에 충실히 따른 개처럼 따랐던. 그런데 이걸 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다 대서 고발장까지 접수했는데 검찰은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 중에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제한군인 이런 분들이 그 통합진보당 당사가 하나 있었어요. 솔포 빌딩이라고 있는데 대방동에 거기에 맨 위층에 통합진보당 당사가 있는데 그 당시 이석기 사건 나고 막 등등 그러면서 그 건물 앞에 매일 시위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 시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라사랑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에 돈 받고 용역처럼 어디 몰려가서 데모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훈처 산하단체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 산하단체 회장님들한테 제가 늘 호소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 보훈을 위한 조직인데 당신들을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신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그 단체들 그 도와주고 보조해 준다는 이유로 딱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존심 상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광복회 4.19회부터 자유총연맹 또 모든 이런 단체들한테 끊임없이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좌익척결 말하자면 그 북한을 팔아서 행해지고 있고 상당 국민수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국민들이 그 순간순간에 아 그래 북한을 팔아서 하는 그것에 헐깃헐깃 한다는 데가 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북한팔이 정치 정말 오랫동안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졌죠.
그래도 다른 지역 우리 호남 쪽은 안 먹혀도 또 일부 또 지역은 먹힌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5월 18일 날 광주 망월동묘역에 있었던 5.18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표정도 열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강기정 의원은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승춘과 연계되어 있는 그 니물리안 행진곡 재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갖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방아타령 들이밀고 그랬어요, 박승춘이. 그렇죠. 눈물 나는 부분도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박승춘하고 싸우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렇죠. 그날 니물리안 행진곡을 모두가 큰 소리로 부르는 그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 노래 한 곡도 부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 이게 참 개탄스러운 거였죠, 그동안에. 그때 감회가 정말 새로우시던가요? 네. 막 슬프시던가요? 뭐 슬프다기보다도 그냥 글쎄 그걸 뭐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생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매우면 재채기하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뭐 특별히 이거 슬프다, 기쁘다, 뭐 감동이다가 아니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감동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강기정 의원이 고발했을 때 네.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해준 그 검찰이 왜 그랬는지를 다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 검찰은 뭘 조사했고 왜 무혐의를 했는지를 근거를 내놔라. 나는 이걸 이제 그 이번 수사 이제 의뢰됐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물을 생각이에요. 진정서라도 내서.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도 과거에 자기 잘못을 숨겨서 자기가 막 큰일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돌변해서 지금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조만간에 우리 정부의 고위 부서에 있습니다. 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자기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엄청 공을 한 사람처럼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의 진보의 영역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기 과거를 숨기면서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좀 소름.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한번 제가 준비된다면 해보죠. 강기정 의원 이분이 갖는 상징성은 저는 김종인에 의한 컷오프가 아니고요. 일종의 광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승춘이든 누구든 사실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 먹히지도 않았을 거고 큰 틀에서는 그러겠죠. 야당 의원 하나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을 고발했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무혐의 처리해. 그 한마디로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결로 싸워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역사청산 중에는 그런 것들을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것들을 기소하면서 검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사람도 저는 처벌까지는 못하더라도 비난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역사가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행적, 검사면 검사가 행적이 그냥 묻히고 마치 자기가 영웅처럼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또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에 서민들 마음은 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맞는 첫 겨울이잖아요. 근데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겨울로 아는 방식은 똑같을 수 있는데 마음이 더 따뜻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거든요. 네. 국민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완전 다르잖아요. 의원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과 방송하는 게 따뜻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믿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마차님, 네. 한 번 더 구호를 외쳐드리자고요. 날씨도 추운데.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끝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산천은 한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걱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한 발짝 늦은 뉴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했다는 지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2015년 1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50억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서청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취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슈킹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슈킹한 거죠. 네. 너무 그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 네, 슈킹을 했는데 업체 대표의 말을 들으면 2015년 1월에 서청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주 로또를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호주 로또를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네.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열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바쳐라. 네, 뭐 법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돈만 대.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꽤 많은 돈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으로는 50억이죠, 그게. 폐기물 업체 대표는 50억이라고 그러고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적다는 얘기도 있고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돈이 50억이냐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호주의 로또 복권, 외국의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팔게 해주겠다라는 그거거든요. 창조 경제예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발행 복권만 판매할 수 있어요. 외국 복권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걸 서청원이 풀어준다고 한 거잖아요. 법을 개정하겠다는 네, 얘기죠? 당시에는 그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그럼요. 때문에. 당대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서청원이 지금 현재 8선 의원이잖아요. 이 숫자만 들으면 사실 8선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내 나이만큼 국회의원을 한 건데. 8명의 선녀가 8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8선 의원 정도 되면 사실 정부 공공기관들 있죠. 무소불위의 그러니까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권력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국익을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서 호주 로또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박 씨가 서청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는 커미션으로 50억에서 120억을 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50억과 120억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50억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50억을 서청원이 근데 사실 가로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주 로또의 규모를 보면 50억이 큰 돈은 아니네요. 2012년 말 당첨금이 1,200억까지 뭐 오른 적도 있다고 하니까 당첨금이 1,200억이면 실제 발행 금액은 뭐 한 4, 5천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이게 1,200억까지 올랐으면 당첨자가 안 나와서 이제 그렇죠. 2월 돼가지고 부족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한두 달 정도의 이 판매액이 수천억이면 50억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이 고발한 사람의 맥락상 다 현금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뭐 1억 5천을 줬네, 뭐 3억을 줬네, 뭐 누구는 받았네, 안 받았네,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게 다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지금 그런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서청원 하면 막말로 당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8선 국회의원이고 8번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친박 핵심이고 뭐 지난번에 그 총선 때 막말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실제로 서청원의 측근이 호주에 가서 그 회사하고 접촉도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하고 접촉도 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얘기로.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 폐기물 업체 사장이
하도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해서 호주를 가보니까 한 달인가 있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돈을 안 받았다더라. 우리 돈 받은 거 없다. 나는 돈을 줬는데. 나는 돈을 줬는데 슈킹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서 말한 로비 자금은 25억. 그러니까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런데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50억은 그냥 띄어먹었다. 저는 이게 서청원이라는 이름과 50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딱 아하 하고 기억난 게 있어요.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국회에서 일할 때 그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한답시고 찾아와서 하소연한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인력을 수입하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협약 체결이 된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종의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비리냐면 한국어 실력이 최소한의 한국어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스리랑카든 이런데 한국어 강사들이 이제 학원을 만들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원을 만들려고 해도 그 나라의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이 이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일단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이 된다는 걸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처럼 자격증처럼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선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입국해서 파견 형식으로 그 노동부에서 각 업체별로 이제 그 분배처럼 파견이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회사에 신고를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받을 임금을 그 자국에서 일종의 그 헤드헌팅 피처럼 미리 선납으로 내면 그 모든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험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그것 때문에 그 이권 사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배후가 서청원이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그 사람.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우리나라가 한 해 이렇게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숫자 곱하기 한 100만 원 정도만 쳐도 굉장히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썰이겠지라고만 넘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방글라데시에서 당했고 누구는 캄보디아에서 당했고 누구는 어디서 당했고 이런 지역은 다른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제 서청원 의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주장이었죠. 정확하게 서청원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의원한테는 저런 권력이 없지? 그런 권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이게 좀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국회 나와가지고 인도 모디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이런 신사업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이런 현황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청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보니까 베트남이랑 태국에 또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때도.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하구나.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데 사람이네.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주진우 기자처럼 취재를 나갈 만한 건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좋은 거고 왜냐면은 서청원 의원이 실제로 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실력이 된다고 믿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을 통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당대표였던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서청원이 이 사람한테만 통하면 웬만한 거는 불가능한 거 없어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덤비는 거고 돈이 꼬이는 거고 이게 원래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파리는 그런 곳에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처신은 어떻게 있는지 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호주 복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명확하게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뭔가 사기 같아요.
네, 이거는 사기도 가능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질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 야, 근데 50억은 큰요. 근데 50억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서청원이 준 서류에 이 호주 로또 복권의 에이전트 자격을 받은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다 위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조죄도 들어가네. 네, 이 서류를 서청원이 줬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깊이 관여된 게 맞고 이게 허위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서청원이 만나서 얘기하자. 다른 걸로 내가 하나 해줄게. 다른 걸로 베트남 쪽에 좋은 게 있어. 그렇다고 하면 50억뿐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야수님이 한 이야기가 맞다면 등장했던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거기서 50억씩만 했어도 지금 몇 개의 나라예요. 이 사람 통장 당장 파봐야 역시 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아니 도대체 저는 이제 지금 서청원은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보고 이 폐기물 처리 업체 박 씨라는 이 대표. 아니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50억을 갖다가 현금으로 아니 그렇게 많은데 왜 욕심을 그렇게 내지? 폐기물 처리업체 그렇게 잘 나가나요? 잘 나가죠. 폐기물 처리업체 말이 좀 안 이뻐서 그렇지 네.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영을 할 때 이런 권력자를 업고 그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국방부. 그래서 정치인들 많이 아는구나. 국방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병들이 먹는 콜라캔 하나 남는 거지. 그 업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돈이 많을 텐데 아니 그 정도 많으면 욕심 좀 그만 부리지 뭐라 서청원이한테 갖다 50억을 받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얼마를 줬다. 선거 자금 얼마를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네. 걸릴 수 있어요. 되게 1억 5천, 5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해요. 유죄 판결 받으면은 10년간 또 출마 못하는 이런 이 사람도 그런 거에 걸리겠나요? 아, 이번에 이제 서청원 의원은 체력이 안 될 거예요. 아이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나온다니까 주둥아리 놀리고 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떠드는 건 뭘 못하겠어. 이승만도 했는데. 서청원이 지금 보니까 1943년생입니다. 올해 74치고요. 우리 어머니보다 어리네. 젊으네. 와, 그런데도 이렇게 각국에 굉장한 로비, 자국민을 등쳐먹는 이런 일로 굉장히 단연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팔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이전 정권에서만 했겠어요? 제가 봐서는 쭉 했어요. 자꾸 팔선이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아요. 김팔선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서팔선. 친박 좌장다운 모습을 보여준 서청원 의원의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